오늘 공부할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리스트의 작품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귀에 탁 박히는 아름다운 선율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선율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면서 화려한 기교도 많고 해서 한편의 서커스를 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리스트 피아노 음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면서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작품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 처음 들으시면서 음악 잘 안 들어오고 너무 괴로웠다, 졸렸다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본인의 음악적 감수성을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트의 이 피아노 소나타를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쓰여졌을 당시부터도 다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연주도 불가능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슈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스트가 이 음악을 로버트 슈만에게 헌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슈만이 본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이제 악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슈만이 직접 이 음악을 받았던 거는 아니고 클라라가 대신 작품을 받아서 당시에 가까이 지내던 브라함스가 곡을 연주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주를 들었던 클라라의 평이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심지어 이렇게 끔찍한 음악을 그래도 선물로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게 더 끔찍해 라고 일기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불호의 표시죠. 우리가 이 클라라의 평을 이 작품을 지금 보는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멋있게 느껴지기는 매우 힘든 곡이다. 에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아니스트들 중에는 이 작품에 반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이 음악을 듣고 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막상 뛰어 들어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제 이 곡이 싫어지거나 피아노가 싫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싫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길이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나타라고 한다면 세 악장이나 네 악장 정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 곡이 뭐 20분, 30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숨도 돌리고 뭐 기침도 하고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킬 만한 그런 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 소나타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통째로 30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르게리치 여사님은 예외로 좀 둬야겠죠. 아르게리치는 26분대에 끊으십니다. 이 아르게리치 연주보다 더 빠른 거는 젊은 아르게리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30초 더 단축해서 25분대에 끄는 그런 연주도 있는데 이 음악이 이제 부분 하이라이트들만 들었을 때는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 매력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짜내느냐가 어려운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3시간짜리 영화가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이런 캐릭터들과 사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캐릭터들과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는 산만하고 어지럽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소나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왜 제목이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라면 기하음악에 제목이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스트에게 있어서는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음악만 한 400~500곡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목들이 이미 음악의 분위기나 성격이나 내용을 너무도 잘 말해줍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소리를 특정한 이미지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그런 방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오페라가 발달을 하면서 그 극의 가사나 상황, 드라마를 더 강하게 전달하고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적 표현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악 음악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고스란히 기악 음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손에 만져지는 것 같은 마치 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표현 양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런 전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한 스케일에서 가장 잘 사용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의 독보적인 취향이자 능력이기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음악이 다른 걸 흉내내는 소리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훌륭한 예술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리스트가 살았던 19세기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음악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피아노 작품에서 리스트만큼이나 제목을 많이 사용했던 우리 슈만의 경우를 보면 지금 들으시는 곡이 슈만의 시인이 말하다 라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게 왜 시인이 말하는 거지? 라고 뭔가 제목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 아주 추상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빌라 에스테의 분수라는 작품인데 분수다 그러면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어디 광장에 있는 분수 아니고 에스테 저택이라는 데가 말이 저택이지 사실상 대대로 교황들이 머물렀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는 뭔가 막 황금색으로 빛날 것만 같죠.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잘 들려주었던 게 리스트의 음악입니다. 사냥이라는 음악도 봐보실까요? 사냥이다 그러면 그냥 평원을 가로지르는 막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것 같고 짐승들도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추격전을 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꽂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게 리스트 음악의 특징이자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스트는 문학적이고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렇게 있어 보이고 거창한 제목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작품집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순례의 해 2권 이탈리아 편인데 리스트가 20대 후반에 이탈리아를 가거든요. 한 3년을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영감을 음악 작품집으로 남긴 게 지금 보시는 순례의 해 이탈리아 편입니다. 제목을 봐보시면 첫 번째가 스포살리지오인데 홀례, 결혼식이거든요.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 마리아 결혼식의 그 그림을 보고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 펜세로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살바토르 로사, 페트라르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을 상징하는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이 길기도 하죠. 단테를 읽고 나서 소나타 같기도 한 판타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리스트 소나타는 그 4,500개가 되는 리스트 피아노 음악 중에서 유일한 소나타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분 중심이 되는 캐릭터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아,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에는 분명히 배경이 되는 혹은 음악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나 캐릭터들이 분명한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는 음악이 꼭 그렇게 길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굳이 제목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이 리스트 소나타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겠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리스트가 이 음악을 썼을 때의 상황, 배경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어떤 음악가인가? 리스트는 헝가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영향으로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리스트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일찍 알아봐서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훈련도 시키고. 한 10살쯤 됐을 때는 이미 대단히 재능 있는 아이로 소문이 났었고요. 베토벤이 어린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나서 야, 너 정말 잘 크겠다 하고 이마에다 뽀뽀를 해준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리스트의 미래를 보고 온 가족이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리스트를 파리 음악원에 보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커리어를 쌓도록 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리스트가 입학을 거절당해요. 당시 파리 음악원이 외국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정책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때 유럽의 교육기관이라는 게 평준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보니까 심지어 예술 분야에서도 너무 뛰어난 천재는 안 받는 거죠. 전체의 수준과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스트가 외국인 특기자 수시 전형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걸고 파리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좌절됐으니까 커리어라도 쌓아야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일찌감치 아이돌, 연예인이 됩니다.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스타가 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사교계, 문화계를 단숨에 평정을 하죠. 우리가 리스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슈퍼스타 이미지가 이때 생긴 거고요. 요즘도 보면은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이 우리나라 슈퍼스타들의 마니아들은 일본, 홍콩 정도는 연주 보러 쉽게들 따라가더라고요. 심한 사람들은 제가 유럽도 오로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봤었는데, BTS한테 아미가 있는 것처럼 리스트한테 리스토마니아라는 극렬 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리스트의 음악이라는 건 그런 팬들을 사로잡고 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고개에 가까운 기교들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한 음악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트한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1975년도에 나온 리스토마니아라는 영화인데, 이 한 컷만 보시더라도 분위기가 어떨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가디언지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중에서 역사상 최고의 망작이라고 꼽은 영화라고 해요. 물론 리스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음악에도 이렇게 좀 노골적이고 얄팍한 측면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스트가 그냥 이런 사교계의 별로, 그냥 연예인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스트한테 예술적인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마리 다구라는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리스트가 한 열 몇 살 때쯤에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고 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신문에 부고가 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도 어렸을 때 그 정도로 아프고 난 이후에는 되게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음악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어쩌면 리스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길을 선택을 했었던 거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19세기 유럽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이미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그렇게 성직자가 되고픈 마음을 가지고 음악가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길로 들어서서 리스트가 된 게 뭐예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했을 뿐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 음악원에서 거절당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었고, 그런데 이 마리 다구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요제프 단하우저가 그린 리스트의 그림인데요. 리스트가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 자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토벤 동상 앞에서, 그리고 뒤에 바이런경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동료 음악가인 파가니니, 로시니, 베를리오즈, 그리고 작가인 알렉상드르 뒤마, 그리고 조르주 상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기대에 있는 이 사람이 마리 다구예요. 리스트가 이런 예술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마리 다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본인의 살롱에서. 마리 다구는 리스트보다 6살 연상이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이도 둘이나 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리스트와 사랑에 빠지고 리스트와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제 조용히 출산을 하기 위해 둘이 스위스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3년을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여행인 게 아니라 리스트한테는 처음으로 맞는 유학의 기회였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갔겠어요? 마리 다구하고 리스트가 갔던 그 루트가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문화나 문물 공부하기 위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3, 4년씩 돌아다녔던 그랜드 투어의 가장 전통적인 코스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랜드 투어하는 영국인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이 그랜드 투어를 영국 사람들이 시작을 했었죠. 영국에서 대륙으로 건너와서 프랑스 찍고 알프스 넘어서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이탈리아를 둘러보는 게 제일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이 마리 다구와의 시간을 통해서 리스트가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마리 다구가 준 거죠. 앞에서 보셨던 그 순례해라는 작품집이 이때 쓰여진 곡들을 묶어서 나중에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편이 스위스고 2편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그렇게나 거창한 거예요. 이때가 리스트가 막 30이 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리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스트는 워낙에 아주 진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단 말이죠. 제일 존경했던 사람도 베토벤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냥 뭐를 잘하는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었던 게 베토벤입니다. 리스트가 뛰어난 연주자로 당대의 명성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예술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리스트는 일단 어린 나이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재능으로 슈퍼스타는 됐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막 쇼팽이, 슈만이, 브람스가 자기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를 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죠. 자기도 재주 부리는 거 말고 창작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의적인 예술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감의 벼락을 맞고 꿈에서 얻어지는 게 창의성이 아니잖아요. 학습과 암기와 반복과 훈련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게 창의적인 예술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어린 나이에 뭔가 세상을 경험할 만큼 하기는 했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갈증도 굉장히 크던 상태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나 원했던 인풋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는 있었는데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한 순간들, 그 순간들의 감정들이 담긴 음악들이 이 순례의 해라는 작품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순례인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사랑의 도피행각 같은 여행이었지만 이 순간에 리스트 본인은 그냥 여행자, 트래블러가 아니고 필그림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보면 이 제목들의 크기가 단순히 그냥 20대 청년의 허세가 아니고 최고의 흥분과 희열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한 그런 예술가가 붙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흥분과 희열이 마리 다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이한 혼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의 맛,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떨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해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자매, 나의 천사, 나의 여인, 나의 마리. 여기서 마리는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리스트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자기의 여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그 사랑이. 물론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졌을 때 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거창한 심한 표현들을 쓰면서 그걸 진심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리스트가 살았던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 사람들, 특히나 이 낭만주의 예술가들한테 예술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자기만의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기만의 것을 창조를 하려면 자기를 알아야겠죠. 자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 뭐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욕망이라는 게 있었죠. 수백 년에 걸쳐서 종교적인 교리로, 사회적인 규범으로 죄악시되고 눌려왔던 그 욕망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나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욕망의 표현 중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게 사랑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사람을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진짜 죽을 수 있나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못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나는 100%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욕망을 발견하고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을 실현하고 또 좌절하면서 나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 예술가들한테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한테 사랑하는 여인은 그저 욕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성모 마리아들인 거죠. 리스트에게는 분명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리스트의 전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여자는 딱 2명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 보셨던 마리 다구고 다른 한 명이 이 캐롤라인 위트겐슈타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 대단한 집의 유부녀였고 그런 게 아니고 리스트를 지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 다구가 리스트한테 예술적인 각성의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이 캐롤라인 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1847년 리스트가 30대 후반에 위트겐슈타인을 처음 만나는데 리스트를 그 화려한 연예인의 연주 무대에서 완전히 은퇴시킨 게 위트겐슈타인이에요.
당신 언제까지 연예인 할래? 이제 작품 써야지 하면서 그동안 자기 재주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가 연주하기 위해서 썼던 거 그런 거 말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고 당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작품 쓰세요 하고 진짜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게 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5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 오늘 들으실 이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한테 있어서 소나타를 쓰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소나타가 어떤 음악이길래 그러는가? 원래 소나타는 기하음악으로는 가장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작곡가라면 소나타를 잘 써야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발전을 합니다. 왜냐? 원래 서구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장르는 문학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인간의 지성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말과 글이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글이, 이야기가, 드라마가 어떻게 짜여져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완성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고대에서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도 연구를 하고 이 플롯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하는 거죠. 뭔가 얘기가 잘 전달되려면 일단 처음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배경이 먼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건들이 터질 텐데 그때는 일들이 개연성 있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이 될 때는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구성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어떤 이야기든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롯이고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형식이 가장 완벽하다고 수많은 작품들로 증명이 된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 구성입니다. 처음에 인물의 성격, 환경,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둬야겠죠. 그 다음에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흔히 요즘 말로는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그 떡밥들이 다 잘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앞에서 심어두었던 모든 장치들이 폭발을 하면서 갈등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파국을 맞이하거나 이런 구성이 가장 완성도 있게 짜여진 구성이라는 거죠. 이 구성을 음악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제가 제시가 돼요. 보통 이제 주제들이 2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주제들은 딱 들어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 주제들이 깨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막 음악이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고조되겠죠. 그리고 나서 음악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맨 처음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아, 처음 들었던 그 노래, 그게 다시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소나타 형식이라고 합니다. 3막 구성의 음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완성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형식이 소나타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라면 이 형식을 완성도 있게 써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저 3막 구성으로 글을 써요. 그럴 때 누구는 삼류가 되고 누구는 봉준호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이 음악의 3막 구성,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을 텐데 누구는 뻔하고 잊혀진 음악가가 되고 누구는 베토벤이 되는 거예요. 베토벤이 어떻게 베토벤이 되었는가? 원래 소나타라는 장르의 맨 첫 번째 악장에서 이 형식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소나타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타에서는 1악장이 일반적으로 제일 드라마틱하고요.
2, 3악장은 어떻게 보면 그 1악장에서 한껏 달아오른 열을 좀 식히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1, 2, 3악장을 다 엮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 보이는 걸 목표로 했던 게 베토벤입니다. 소나타를 32개씩이나 쓰면서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의 전혀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게 베토벤인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 이후의 모든 음악가들은 이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베토벤을 넘어서느냐가 음악가로서 자기 존재 증명 같았던 시대가 리스트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리스트가 연예인이던 시절에는 굳이 소나타 같은 걸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20대에는 리스트의 음악들이 전부 다 기교를 자랑하는 에뛰드이거나 기교를 더 드라마틱하게 자랑하는 판타지들이거나 아니면 남이 미처 자랑하지 못한 기교를 대신해서 자랑해주는 편곡 작품들, 패러프레이즈들이 많았어요. 근데 리스트가 비트겐슈타인을 만난 이후에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소나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리스트가 맘먹고 소나타를 쓰는 거죠. 예기술가로서 자기 운명을 걸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형식이겠죠. 베토벤을 넘어서는 형식. 그러니까 소나타의 3막 구성을 갖추었으되 뻔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자기 얘기, 자기 자신이 담긴 음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베토벤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에 적합한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전에 이미 남들이 다 한 거 아니고 틀에 박힌 거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려면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되죠. 리스트가 제일 잘하는 거 음악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데 예술가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작품이면 거기에 자기한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사랑과 구원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음악이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 스토리로 들린다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이게 리스트의 자전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뭐가 됐던지 간에 리스트가 그 배경을 감추고 싶어 했었던 거는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맞느냐를 찾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클라라 슈만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길고 어려운 음악을 알아가고 좀 따라가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중에서 하나의 틀을 굳이 선택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우스트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틀로 삼아서 리스트의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파우스트 이야기는 독일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고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이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본인 스스로는 자기 삶에 전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싶어서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을 나한테 주면 내가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다고 악마와 거래를 해서 결국은 원하던 것을 얻고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설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괴테가 무려 60년에 걸쳐서 쓴 시이자 희곡이 이 파우스트입니다. 전체가 12,111행이고요. 전설하고 괴테 버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설에서는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가 거래를 하잖아요. 괴테는 이거를 내기로 바꿔요. 그래서 일단은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하고 파우스트가 나 이제 다 됐다. 이제 드디어 다 만족했어. 더 바랄 게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가 이제 파우스트가 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네 종이 되마 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갔던 이유가 하나님하고 메피스토, 이 악마 간에도 일종의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메피스토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창조한 이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한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 쓸 존재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막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파우스트를 알긴 아느냐? 내 종이다 라고 하면서 파우스트가 행여 시험에 들더라도 내가 구원을 할 테니 어디 한번 가서 파우스트를 유혹해봐라 하고 메피스토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얘기인데, 일단 파우스트가 젊어지고 싶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12,111행에 다르는 그런 시가 써지게 되는 겁니다. 괴테가 그거를 60년 동안이나 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까요? 파우스트가 만족을 해야지 이 내기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우스트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께가 인간의 욕망의 두께인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소나타도 안 끝납니다. 원래 전설에서는 파우스트가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파우스트가 이제 맨 처음에 젊어지고 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유혹하고 사랑했던 그레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나중에 이 그레첸의 사랑으로 인해서 파우스트가 파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 그리고 그레첸, 이게 이 기나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소나타를 들여다보면 리스트가 소나타의 형식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아까 그 3막 구성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죠? 맨 처음 등장을 하는 게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메피스토를 연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스트가 파리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리스트만큼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있었는데 샤를 발렌틴 알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곡 중에 사람의 20대,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쓴 음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비슷하게 들리실까요? 여기에 보면 알캉이 이렇게 악마처럼 치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거를 파우스트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낯선 음악이지만 리스트한테는 익숙했던 음악이고요. 당시에 굉장히 효과적인 음악이라서 리스트가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아예 메피스토 왈츠라는 타이틀로 곡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제목이 메피스토니까 주인공이 완전히 메피스토겠죠. 이 음악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이 곡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음형입니다. 장식음이 앞에 달려서 아주 빠르게 같은 음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맨 처음 메피스토펠레스의 주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메피스토 주제가 휘몰아치면서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메피스토랑 정반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신입니다. 이 음악이 신인 이유는 이 주제도 리스트가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본인 작품 중에서 미사 음악이 있거든요.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만든 합창 음악인데 교회 음악인 거죠. 그 중에 글로리아 악장에 지금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가사가 쿰 상토 스피리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음악 자체가 메피스토의 주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성격적으로. 메피스토 주제가 막 찌르고 긁고 엉키고 이런 음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들으시는 이 신의 주제는 선율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꽉 찬 화음으로 무게감 있게 가고 무엇보다도 1도에서 6도를 살짝 거쳐서 4도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자동으로 경건해져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사용한 아멘 종지를 거꾸로 한 화성 진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레첸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제들이 제시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피스토하고 신은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메피스토하고 그레첸은 완전히 대조는 되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피스토의 선율이 그레첸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한 선율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윤곽, 뼈대는 유지를 하되 성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를 주제 변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레첸이 메피스토하고 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는 왜 음악적인 주제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메피스토하고 파우스트는 구분이 되지 않죠. 이 내기를 하는 동안 파우스트의 욕망을 완전히 실현시켜주는 게 메피스토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한 몸이죠. 알캉의 음악에서도 악마적인 것이 곧 파우스트 같은 거라고 그래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파우스트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 그레첸이죠. 나중에는 그레첸의 영혼이 파우스트를 변화시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 그레첸 이들의 뿌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주제들이 제시되고 나서 발전부가 이어질 텐데 앞에 셋업됐던 그 인물들로 막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사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전부 중간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분은 찬송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이걸 텍스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옷감 짜임처럼 소리가 어떻게 짜여졌느냐 하는 거죠. 선율이 화음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진행이 되면 그 텍스처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성부성가, 찬송가 사운드예요. 그래서 일종의 경건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텍스처고요. 근데 선율은 또 굉장히 굴곡이 있는 선율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민요, 동요, 가곡 이렇게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선율의 굴곡이 강한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선율입니다. 이 아리아라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불리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텍스처에 아리아 선율이 붙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절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결말로 가면 맨 앞에 들으셨던 그 핥히는 듯한 메피스토 주제도 다시 나오고 신의 주제, 그레첸 주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건 중간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만났었던 그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그게 메피스토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이 종결구에 다다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요,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어디로 올라갔다고만 나오거든요. 지옥으로 꺼진 건 아니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오늘 연주에서 이 소나타 마지막을 들으시면서 각자 파우스트의 영혼이 어디로 향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12111행의 마지막 12110행과 12111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네. 괴테가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구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괴테는 어떤 한 여성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단순한가 복잡한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SNS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죠. Okay, baby, I'm sorry. Simple. You know that I was going to do a lot, but I never meant to do that way. But you never think of my feelings. You don't know that I love you, but at the same time you despise me. What do At the same time I get angry. 2019년 괴테 전집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첫 작품으로 파우스트를 선택하셨던 전영애 선생님은 이런 해석을 들려주십니다. 이 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왜 60년씩이나 걸려서 이 두꺼운 책으로 썼을까?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잡하게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문장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하고 정리하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이 하는 일이다.
예술은 그 복잡한 것들을 일정한 형식 안에 담아서 은유로, 비유로,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더욱 어렵고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정의와 공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뭔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번잡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 본질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실제 삶은 SNS에 편집된 모습도 아니고 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조건 같은 것들로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24시간이나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수천일을 쌓아야지만 겨우 그 하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한두 권의 책도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는가. 괴테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술이다 라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여성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2000년에 독일 하노버 엑스포에서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연극으로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틀에 걸쳐 총 21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30분짜리 소나타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하지 않나요?